오늘 영상은 우리 집 통신비를 지켜줄 골키퍼 인터넷 끝판왕과 함께합니다. 토트넘에 또다시 안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어요. 지난 겨울 이적 시장에서 끝날 때까지 토트넘이 분명히 케빈 단소를 영입을 했는데 마크 게히 그리고 디사시라던가 중앙 수비수를 한 명 더 영입하려고 했었거든요. 반더벤과 로메로가 곧 돌아오는데 단소도 있고 여기에 벤 데이비스도 있고 드라구신도 있고 중앙 수비수가 많은 것이 아니냐, 왜 이렇게까지 수비수를 더 영입하려고 했지? 했었는데 최근에 나온 이야기에 따르면 폴 오키프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난 유로파리그가 끝나고 토요일쯤에 반더벤이 구단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좋지 않은 느낌이 든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반더벤이 다시금 검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이제 그 팀 내에서도 정확하게 뭔가 부상이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진 않았지만 안 좋은 느낌을 느꼈다, 반더벤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햄스트링인지 뭐 어떤 부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이제 경기에 뛸 수 없는, 뛰기에 조금 불안함이 있는 그런 느낌을 느꼈대요. 몸 상태에 이상을 느꼈다. 그래서 반더벤이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일단은 바로 이제 며칠 뒤에 있는 리버풀전에 나오는 게 불투명해진 상태고요. 지난번에 뭐 브렌트포드전도 포스테콜루 감독이 이제 인터뷰에서는 반더벤을 조금 관리를 하면서 쓰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부상에서 복귀를 한 선수를 브렌트포드전에서 쉬게 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왜냐면 브렌트포드전은 토트넘한테 되게 중요했어요. 드라구신도 없고. 그래서 벤 데이비스와 그레이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강등권 싸움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그 경기에서 반더벤이 몸 상태에 이상이 없었다면 나와야 되는 경기였죠, 사실. 근데 반더벤이 그 경기에 안 나왔잖아요. 그 안 나왔던 이유가 몸 상태에 약간은 이상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루머로 수술도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고요. 부상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단 몸 상태에 이상을 느낀 건 확실해 보인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어제 어떤 이야기가 또 나왔냐면 드라구신이 결국에는 십자인대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더 이상 뛸 수 없는 상태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읽어보면 지난번 엘프스보리와의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검사 결과 오른쪽 전방 십자인대를 다친 것으로 보이고 조만간 수술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술을 받게 되면 이번 시즌은 뛸 수가 없고 6개월 이상 결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이 계속 터지니까 이제 어제 이적 시장이 끝나기 직전에 토트넘이 갑자기 크리스탈 팰리스의 마키 게이에게 7천만 파운드, 하나로 따지면 이게 1250억 정도 되는 금액이거든요. 갑자기 마크 게이한테 겨울 이적 시장 동안 가만히 있다가 하루 남기고 1200억을 쓰려고 했어요. 그런데 팰리스도 갑자기 마크 게이한테 거액의 이적료가 들어왔지만 지금 마크 게이를 떠나보내면 대체자를 구할 수가 없다. 그리고 팰리스도 지금 강등권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마크 게이를 떠나보낼 수 없는 상황이라서 거절을 했죠. 근데 이제 갑자기 이렇게 마크 게이를 노렸던 이유가 드라구신의 십자인대 부상 플러스 반더벤의 몸 상태에 또다시 이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서 로메로까지 부상을 당했는데 회복이 느리다 라고 포스테콜루 감독이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로메로의 복귀 날짜가 2월 중순으로 또 밀렸어요. 2월 중순 혹은 말 정도로. 그래서 지금 로메로도 그 훈련 과정에 개인 훈련하는 것까지 보였다가 요즘엔 또 그게 안 올라와요. 그런 사진들이. 이제 그런 거 생각을 해보면 지금 로메로, 반더벤, 드라구신 모두 다 경기에 나올 수 없는 상황. 그리고 반더벤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부상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이제 미래를 생각을 해봐도 반더벤이 부상이 많은 선수로 좀 변한다면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토트넘이 중앙 수비수를 갑자기 이렇게 원했던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마크 게이한테 제안했던 1200억짜리 제안이 거절을 당한 다음에 다시금 토트넘이 디사시를 영입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디사시한테 마지막까지 이제 제안을 하면서 500만 파운드의 임대료를 내려고도 했어요. 임대를 하는데 500만 파운드면 생각보다 이 금액도 큰 거거든요. 500만 파운드가 거의 100억가량 되는 금액이라서 100억을 주고 3, 4개월밖에 못 쓰는 건데 디사시를 마지막까지 찔러봤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나왔던 루머가, 이거는 이제 그냥 루머로 이제 이야기가 나온 거였는데 벌리에 에스테브를 영입하기 위해 2천만 파운드 2천만 파운드면 하나로 따졌을 때 360억 정도의 금액이거든요. 마지막에 벌리의 에스테브를 노린다. 물론 이제 저게 유력 기자들에 따르면
토트넘이 제안을 하진 않았다. 영입 리스트에만 있었을 뿐 이 정도로 끝나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마지막에 이렇게 수비수를 토트넘이 원했던 건 지금 수비 라인이 또다시 붕괴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입 시장이 결국에는 끝났죠. 그래서 만약에 반더벤이 또 부상이라고 하면 지금 나올 수 있는 자원들이 매우 한정적으로 또 변해요. 결국에는 추가가 된 선수가 단소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더벤 부상이 확정적이진 않지만 당분간 못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로메로도 부상 회복 속도가 느립니다. 근데 이 두 선수 대신에 나왔던 벤 데이비스와 드라구신 중에서 드라구신도 이제 시즌 아웃이 됐어요. 그러면 벤 데이비스랑 또 그레이만 남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더해서 케빈 단소가 이제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당분간 단소가 주전으로 나오고 벤 데이비스 단소 라인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그레이 단소, 왼쪽에 그레이와 벤 데이비스, 오른쪽에 단소 이렇게 배치되는 형태로 이번 시즌을 치러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벤 데이비스나 그레이는 전문 센터백은 아니잖아요. 로메로나 반더벤이 복귀를 빨리 못하면 그러면 단소 옆에 전문 센터백이 없는 상태로 이번 시즌을 치러야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벤 데이비스도 몇 번 경기에 나오다가 지난번에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었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벤 데이비스도 햄스트링 부상을 최근에 당했어서 그것도 좀 아예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벤 데이비스도 과연 버텨줄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그레이 같은 경우도 그레이가 어느 정도 수비 라인에서 잘해주긴 하는데 그레이가 그렇다고 해서 중앙 수비수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레이를 평가를 할 때는 이 선수가 원래 중앙 미드필더인데 오른쪽 풀백에서 이 정도만 해도 잘하는 거다. 센터백으로 이 정도만 해도 잘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레이가 그 센터백으로 나올 때 예를 들어서 에버튼전 같은 경우 보면 칼버트 루인을 제대로 못 막아서 실점하고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혹은 이제 오프사이드 라인 못 맞춰서 실점하고 그래서 이제 그레이가 본인의 포지션이 아닌데 센터백으로 나와서 이 정도만 해줘도 잘하는 거다. 이런 거지 잘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센터백이 또다시 이렇게까지 다 없어지면 지금 다가오는 중요 일정을 과연 버틸 수가 있냐, 이게 또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당장 주중에 있는 리버풀전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3일 뒤에 있는 아스톤 빌라전, 리버풀과 아스톤 빌라를 연달아 만나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사실 단소 같은 경우에도 토트넘에 온 지 얼마 안 된 선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 라인의 호흡이 잘 맞지가 않을 텐데 과연 이게 괜찮을까?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바로 그 다음 경기가 맨유입니다. 맨유전도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토트넘이 맨유와의 승점 차이가 2점 차고 13위, 14위로 붙어있기 때문에 맨유와의 경기도 되게 중요해요. 이 경기도 반더벤 없이 로메로 없이 치르게 된다면 또 과연 이 수비 라인이 버틸 수 있을까? 그리고 몇 경기 뒤에 보면 입스위치 타운은 그렇다 쳐도 맨시티, 본머스, 풀럼, 첼시예요. 요 4경기가 연달아 또 힘들죠, 사실은. 맨시티는 뭐 지난 그 아스날전에 5대1로 졌지만 최근에 다시 올라오고 있고요, 분명히. 본머스, 요즘에 가장 잘하는 팀 중에 하나고. 풀럼도 돌풍의 팀이고. 첼시도 당연히 런던 더비라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 더해서 기본적으로 첼시가 강한 팀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토트넘이 과연 지금 이 수비 라인이 붕괴된 상황에서 시즌 후반기를 또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을까? 그래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난 경기 했던 것처럼 약간은 수비 라인을 내리고 상대의 공격을 먼저 받아낸 다음에 역습을 하는 이러한 경기 운영을 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토트넘이 반더벤이 나올 때랑 안 나올 때의 그 경기력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그 정말 45분이지만 반더벤이 엘프스보리전에 나왔을 때 확실히 이 선수가 나왔을 때의 경기력이 다르구나를 느꼈거든요. 어떤 거였냐? 이 장면 보면 엘프스보리가 끊었어요. 끊어낸 다음에 앞쪽으로 패스를 보내줍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손흥민, 히살리송, 베리발 그리고 뭐 앞쪽에 그레이 뭐 이런 선수들이 다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 있다 보니까 뒤에 공간이 넓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넓을 때 최후의 보루는 반더벤이죠. 뒷공간을 반더벤이 달려나가면서 공격수에게 볼이 전달될 때 앞쪽에서 끊어버립니다. 여기서 끊어서 볼을 빼앗으니까 바로 공격이 되는 거죠. 다른 장면도 보면 반더벤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기를 했어요. 반더벤이 가장 뒤에 있고 아치그레이, 벤 데이비스, 포로는 공격적으로 올라가 있고 약간 비대칭 3백을 만들면서 결국에는 반더벤이 가장 뒤에 있는 거예요. 아치그레이나 벤 데이비스도 공격에 가담을 할 때가 종종 있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 반더벤이 저 넓은 뒷공간을 커버를 해주느냐 못 해주느냐 여기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 그 엘프스보리전 보면 어쩔 때는 반더벤이 과감하게 올라와 버립니다. 올라와 버려서 여기서 수비 라인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상대의 페널티 박스랑 정말 가까운 거리인데 여기서 수비 라인을 만들어 버리니까 상대가 공격으로 올라올 때 여기서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반더벤이 여기서 상대 공격수가 볼을 몰고 올라오는데 또다시 달려가서 스피드로 상대를 제압한 다음에 여기서 볼을 끊어버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과감했던 게 상대 공격수가 2명이 뛰어나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2명이 뛰어나가고 있을 때 달려나가는 한 명의 선수를 그냥 달려나가게 놔두고 앞쪽에서 되게 용감하게 끄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못 끊어내면 뒤로 그냥 볼이 넘어가면서 상대에게 역습을 허용할 수가 있는데 끊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달려든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끊어내니까 달려나가는 공격수에게 패스가 연결되지가 않고 앞쪽에서 끊어내다 보니까 다시금 공격을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저게 이제 뭐 우리가 바이에른 뮌헨 경기를 보면 바이에른 뮌헨도 라인이 높잖아요. 저기서 이제 우파메카노나 김민재가 보여주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앞쪽에서 상대가 달려나올 수 없도록, 그리고 토트넘 입장에서는 라인을 올려서 상대방 진영에서만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선수가 반더벤이거든요. 근데 반더벤이 실제로 좀 저런 이제 스프린트를 하다가 지난 시즌부터 부상이 너무나 많아지기 때문에 문제인 거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토트넘이 반더벤이 부상당하면 문제는 뭐냐면 왼발 센터백이 부족해집니다. 벤 데이비스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벤 데이비스가 전문 센터백도 아니고, 그리고 반더벤이 왼발을 또 잘 써요. 그래서 이것도 45분만 뛰었을 때 나온 장면인데 반더벤이 볼을 잡았을 때 기본적으로 2명의 센터백만 남기고 모든 선수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토트넘이.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 있을 때 토트넘이 노리는 건 뭐냐면 상대 수비 숫자보다 공격 숫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를 상대 수비가 모두 다 체크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 어떤 장면이었냐면 반더벤이 볼을 가지고 있을 때 베리발 그리고 벤 데이비스 안쪽으로 들어가서 모두 다 손흥민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 수비수들이 어쨌든 측면에 있는 선수보다는 가운데 있는 선수를 신경을 써야 되니까 베리발과 벤 데이비스를 앞쪽에서 체크를 하고 있었죠. 근데 그 순간 손흥민이 뒤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을 보고 반더벤이 정확하게 손흥민에게 이 패스를 딱 넣어줘요. 그러면서 반더벤의 패스와 손흥민의 침투, 이게 딱 맞아떨어지면서 한 번에 상대 수비 뒷공간을 무너뜨리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결국에 손흥민 선수가 마지막에 이 볼을 잡아서 결정적인 크로스까지 성공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반더벤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저런 지금 장면들이 방금 보여드렸던 높은 수비 라인, 상대가 달려나올 때 스피드로 제압하는 장면,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찔러주는 패스, 이런 것들을 45분만 나왔는데 보여준 거예요, 반더벤이. 그래서 그 45분만 경기를 봐도 반더벤의 이 역량과 영향력이 뛰어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반더벤이 또 빠지게 된다면 토트넘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는 거다. 그리고 이제 뭐 반더벤이 아직까지는 뭐 부상이 확정이다 뭐 이런 건 아닌데 어쨌든 몸 상태에 이상을 느꼈다고 하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반더벤의 몸 상태를 검사를 해보고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를 좀 기다려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결국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런 전술이 수비수의 몸에 무리가 가는 전술이라는 것은 확실한 거죠. 왜냐면 스프린트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스프린트가 많은 게 바이에른 뮌헨과 좀 비교해보면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은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더 퀄리티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앞쪽에서 압박이 됩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압박이 되니까 김민재나 우파메카노가 달려나가야 되는 횟수가 그만큼 줄어들죠. 그런데 토트넘은 앞쪽에서의 압박이 약간 어설플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스프린트를 해야 되는 횟수가 늘어나고, 그러면 당연히 수비수에게는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지난 브렌트포드전도 사실은 토트넘이 전반전에 전방 압박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전방 압박이 안 되니까 후반전에는 내려앉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면 보면 전반전에 했던 장면인데 토트넘이 수비 라인이 엄청 높습니다. 아예 하프라인을 밟고 있죠. 다. 근데 브렌트포드의 골키퍼가 볼을 잡았어요. 그러면 수비 라인이 높을 때 이 뒷공간으로 골키퍼가 당연히 패스 한 방에 이 뒷공간을 무너뜨릴 수가 있으니까 골키퍼를 어느 정도 빨리 방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라인은 높여놨는데 여기서 방해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 골키퍼 입장에서는 너무나 편안하게 토트넘의 수비 라인이 올라오고 있는데 본인은 압박을 안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뒷공간으로 뻥 차주는 거죠. 그리고 브렌트포드의 공격수들도 하프라인에 있다가 뒷공간으로 뛰어갑니다. 그래서 뒷공간이 완전히 열리면서 뛰어들어가는 공격수에게 패스 한 번에 토트넘 진영으로 볼이 연결이 되고, 여기서도 볼을 받아서 결정적인 찬스가 만들어지는 장면이었죠. 다른 장면도 보면 브렌트포드가 볼을 끊어냈어요. 끊어냈는데 토트넘의 선수들이 내려가지 않고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달려들 때 가운데에 있는 선수를 압박을 안 했어요. 순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달려들 때 중간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선수가 볼을 잡아서 돌아서면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장면도 보면 토트넘의 선수들이 분명히 앞쪽에 굉장히 많아요. 앞쪽에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볼을 가지고 있는 선수는 제대로 압박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가 되는 거고, 이 패스가 들어갔던 이유는 스펜스가 공격을 위해서 가운데로 엄청 들어와 있죠. 포로도 마찬가지고. 이게 공격도 공격이지만 압박한다고 그런 거거든요. 압박을 하기 위해서 풀백들이 가운데로 들어와 있으니까 가운데로 들어와 있는 풀백의 뒷공간으로 상대 공격수는 뛰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결국에 뛰어들어가는 상대 공격수의 움직임에 순간적으로 한 발 늦게 달려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면 수비수 입장에서는 공격수를 따라가야 되니까 스프린트를 엄청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뛰어들어가는 은배모를 스펜스가 달려가면서 전력 질주로 따라잡는, 물론 여기서도 결국에는 슈팅을 허용하면서 결정적인 슈팅이 나오긴 했지만, 수비수들도 보면 스펜스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수비 라인이 높을 때 이 높은 수비 라인을 만들고 있었던 센터백들도 뛰어들어가는 공격수를 보고 전력 질주를 해서 내려와야 되거든요. 이러니까 당연히 이 토트넘의 수비 라인들이 허벅지를 붙잡고 쓰러지고 햄스트링이 부상을 당하고, 그래서 스펜스도 실제로 저런 장면이 전반전에 나오다가 후반전에는 그냥 내려앉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은배모에게 공간을 안 내주고 수비를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런 걸 생각을 하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오히려 라인을 너무 높이지 않는 것도 방법이다. 그리고 전방 압박을 하는 걸 보면 이게 브렌트포드전의 전방 압박이에요. 이 장면 보면 손흥민, 히살리송, 그리고 베리발, 쿨루셉스키, 달려들고 있는 선수가 비수마인 것 같은데 한 명씩 붙잡고 있죠. 모든 선수를. 그래서 브렌트포드가 볼을 가지고 있다가 골키퍼에게 백패스를 합니다. 근데 골키퍼에게 백패스를 하면 플러스 1명이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하게도 토트넘이 압박을 할 때 전방에서 상대팀은 골키퍼까지 빌드업을 하니까 한 명이 부족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 백패스를 하니까 히살리송이 수비수를 압박하다가 골키퍼를 압박하러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골키퍼를 압박하러 가면 이 선수가 비게 되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는 이 선수를 올라와서 다시금 압박을 해주면서 채워줘야 되는데, 히살리송이 골키퍼에게 압박을 갔을 때 한 명씩 붙잡고 있는 선수가 여전히 그냥 제자리에만 서 있고, 히살리송이 골키퍼를 압박하러 갔다고 해서 그 원래 히살리송이 압박하던 선수는 아무도 안 맞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골키퍼가 백패스를 받은 다음에 다시 편안하게 패스. 그래서 히샬리송이 압박을 들어오는 게 오히려 탈압박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수비수가 볼을 잡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선수를 또 압박하겠다고 베리발이 본인이 압박하던 선수를 내두고 달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나 체계적이지 않은 게, 앞쪽에 비어있으면 달려들고 내가 마크하는 선수가 있는데 달려들어요. 그냥 앞에 보이면.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베리발이 달려드니까 베리발이 볼을 가진 선수에게 달려드는 순간 베리발이 마크하고 있던 선수가 비어요. 이게 참 웃긴 거죠. 그래서 베리발이 마크하고 있던 선수가 비니까 중앙에서 내려와 주면서 비수마가 압박해야 되는 선수가 2명으로 늘어납니다. 순간적으로. 비수마가 이 장면에서 2명을 압박해야 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수마가 어떤 선수에게 달려들어야 되는지 선택을 못하고 있을 때 브렌트포드는 편안하게 패스를 합니다. 그리고 패스가 들어가니까 그제서야 비수마가 또 달려들어요. 그러면 이 선수가 또 비는 거예요. 그리고 비니까 다시 패스. 그리고 이 선수가 또 비어 있으니까 베리발이 달려갔다가 다시 비어있네? 돌아서서 다시 움직입니다. 이 선수에게.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또다시 베리발이 비어있는 선수에게 움직이고, 그리고 비수마도 달려갔다가 다시 움직이죠. 요 비어있는 선수에게. 그러니까 이 선수는 볼을 잡았을 때 수비수들이 본인에게만 달려오니까 다시 백패스. 너무 쉬운 거죠. 여기서 한 박자 늦게 달려오니까 백패스합니다. 근데 여기서 베리발뿐만 아니라 비수마, 측면을 마크하고 있었던 쿨루셉스키까지 달려왔어요.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이 여기도 나고 여기도 나고 여기도 납니다. 그래서 백패스를 하면서 풀어나와서 백패스 이후에 패스 편안하게 측면 공간을 활용하면서 브렌트포드가 탈압박이 돼요. 그러니까 탈압박이 되는 순간 토트넘 선수들이 다시 전력 질주를 해서 내려와야 됩니다. 전방 압박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또 라인을 올렸는데 전방 압박을 하다가 전방 압박이 허술하니까 풀려 나와서 전력 질주를 한다. 이게 이제 토트넘의 대부분의 경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반더벤이 연속으로 지금 몸 상태에 이상을 느끼고, 로메로도 부상을 당했는데 금방 복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순간에 토트넘이
막 이제 급해가지고 게이한테 1200억 제안을 하고 디사시 임대를 하려고 그러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했던 게 그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의 영향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다. 그리고 사실은 저 드라구신의 부상도 물론 드라구신의 부상이 운이 없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드라구신도 계속 스프린트를 반복해서 하니까 몸이 지쳐있는 상태였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몸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보통 큰 부상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십자인대 부상을 당하는 선수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몸 상태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선수들이 지쳐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십자인대 부상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생각을 하면 드라구신의 부상도 과연 스프린트에 영향이 없었을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 극단적인 하이라인 그러면서 나오는 수비수들의 부담감 이런 것들이 부상에 영향을 안 줬을까 하는 거죠. 어쨌든 또다시 토트넘이 드라구신 십자인대 부상, 로메로 부상 복귀 지연, 반더벤 다시금 몸 상태의 이상을 느낌, 이 중앙 수비수가 연속으로 또 공백이 발생하는 안 좋은 상황, 위기가 또 찾아왔다.